네, 여당 연찬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전 정부를 부실 기업에 비유를 하면서 전부 분식회계였다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또 언론과 야당을 향해서도 24시간 정부 욕만 한다며 날선 발언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 일자를 두고 이 대표와 검찰 간의 신경전이 다시 불붙는 모양새입니다. 두 분과 정치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종혁 국민의힘 일산동구 당협위원장,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조금 전 10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 대국민 메시지를 내놨는데 먼저 오늘 대담 시작하기 전에 두 분께서 이 내용 좀 어떻게 보셨는지 재정 건전성 강화 이 부분도 좀 강조를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좀 짧게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에서 재정 적자가 지금까지 600조였다가 1000조를 넘어섰잖아요. 그러니까 한 정권 내에서 400조가 넘는 그 국가 부채가 늘어난 것은 아마 그 해방 이후 처음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 같은 것들을 대통령이 표현하신 거라고 봅니다. 국가 부채가 이렇게 늘어나서는 나중에 굉장히 위험한 순간에 우리가 투자할 여력도 없고 대응할 그런 능력도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 그리고 우리로서는 퍼주기보다는 어떤 국가재정 건전화를 위한 그런 노력에 매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현 정부의 기조가 지금까지는 물론 총선을 앞두고도 유지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재정 건전성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지난 정부 탓을 또 했어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 속겠습니까? 다 알고 있는데요. 코로나 때문이었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코로나 위기가 터지고 많은 재정을 확대하면서 그 어려운 저소득층과 자영업자들 전 국민 현금 지급도 하고 생계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었습니다. 그걸 또 탓합니까? 우리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지금도 민생과 경제 위기가 정말 심각합니다. 수출 한번 보십시오. 가계대출 증가 속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국민들 다 압니다. 모두가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도 살기 힘들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정말 우리 민주당이 주장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듯이 국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생을 지키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카르텔 하니까 우리 R&D 예산을 3조 4천억 원인가요? 확 깎아버렸다는 제 보도를 봤습니다. 이런 데를 투자해야 됩니다. 시민단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사는 하면 됩니다. 하지만 전체 크게 설계를 하셔야지 너무 좀 과도하게 접근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재정 건전성 얘기하면은 우리 대통령께서 글로벌 스탠다드 오늘 또 얘기하시던데 OECD 기준을 보십시오. 우리 부채 비율이 평균에도 훨씬 미치지 못합니다. 지금은 숫자에 집착할 때가 아니고 정말 민생과 경제를 지켜서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게 돌보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이런 생각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이야기 좀 들어봤고요. 여야가 지금 연찬회 그리고 워크숍을 각각 열고 있습니다. 특히 여당 국민의힘 연찬회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2년 연속으로 참석을 해서 몇몇 발언을 내놨는데요. 어떤 이야기였는지 함께 듣고 오시죠. 망하기 전에 기업을 보면은 아주 껍데기는 화려합니다. 그런데 그 기업을 인수해 보면 안에가 아주 형편없어요. 전부 이 회계가 분식이고 내실로 채워져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 대선 때 힘을 합쳐서 그야말로 국정 운영권을 가져오지 않았더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나 하는 정말 아찔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소야대에다가 언론도 지금 전부 야당 지지 세력들이 잡고 있어서 24시간 우리 정부 욕만 합니다. 저 후쿠시마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거 보십시오.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그러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제 이런 세력들하고 우리가 또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전 정부, 야당 그리고 언론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좀 발언의 강도가 상당히 세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데요. 어떻게 좀 야당 입장에서 어떻게 들었는지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대통령 깜짝 놀랐습니다. 저런 말씀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쭉 하셨는데 전 정부를 부실 기업이요? 분식회계하는 기업에 비유했습니까? 그러면 그 전 정권에서 검찰총장을 하신 윤석열 대통령은 공범입니까? 가담자입니까? 그렇게 문제가 있었다면
살아있는 권력 수사 주창하시던 대통령께서 하셨어야죠. 저는 정말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지금 뭐 정권은 윤석열 정권은 전혀 수사를 안 하죠. 살아있는 권력은. 그 말씀하고 그다음 아찔한 생각이 든다. 정권을 못 잡았으면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지금 안심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제 주변에 있고 많은 국민들은 지금 남은 임기 생각하면 아찔하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참 저런 말씀하시면서 글쎄요 국민들 또 진영으로 갈라놓는 말씀하셨고 또 하나 이제 좀 들은 얘기 중에 야당 아니 언론이군요. 언론들도 야당 지지 세력들이 잡고 있어서 24시간 우리 정부 욕만 한다. 저는 제가 기자도 오래 했습니다만 과문한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현직 대통령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언론을 향해 적대적 시각을 보인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속으로는 비판하고 하면 아프거나 기분 나쁠 수 있겠죠. 하지만 대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뜩이나 이동관 방통위원장 언론 장악, 방송 장악 그 우려가 엄청 커진 상황인데 대통령이 뭐 지침 내리듯이 언론들이 24시간 공격한다? 그러면은 그거 바꾸겠다고, 방어하겠다고, 공격하겠다고 정부와 여당이 얼마나 나서겠습니까? 근데 사실과도 달라요. 우리 한번 보시죠. 우리 민주당 입장,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보수 언론, 보수 방송과 언론들 어떻게 하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기울어진 언론 운동장이 아니라 완전히 뒤집혀졌어요. 그냥 거의 제가 볼 땐 90도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민주당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백한 팩트가 다른 거를 저희들이 법률적 대응하는 거 외에 아무 소리도 않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께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언론이 야당에게 잡혀가지고 24시간 욕만 한다고 하면은 예. 언론 문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 적대적 언론관이 앞으로 윤 대통령이 생각하는 언제나 자주 말씀하시는 자유민주주의하고도 맞지 않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은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가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권력과 언론은 언제나 건전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근데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정부 욕만 한다고 하고 적대적인 언론관을 비춰버리면 앞으로 저는 대통령실, 정부 여당 얼마나 우리 언론을 향해서 강압적으로 폭압적으로 나올지 상당히 우려됩니다. 예, 발언해 주시죠. 어제 발언 좀 어떻게 다 들으셨어요? 일단 대통령은 그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본인이 했던 기업의 분식회계로 인해서 망하는 기업들을 사례로 든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이제 인수인계 받았더니 대한민국도 상당히 문제가 많았다라는 지적을 하신 거를 같아요. 근데 저도 거기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문재인 정부 당시에 우리가 그 완전히 기본적인 경제 이론을 뒤틀어 버리면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 같지도 않은 그런 이론을 얼마나 전면에 내세우면서 선전을 퍼부었습니까? 그러면서 최저임금을 갑자기 16.7%나 옮겨서 올려서 자영업자들을 전부 다 도탄에 빠뜨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은 완전히 철저히 실패한 정책이었죠. 그리고 지금도 입도 뻥끗 못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게 그렇게 옳은 주장이었으면 계속 했어야죠.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그 자기들의 주장이 사라져갖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대북 문제 더 이상 말할 거 없지 않습니까? 그 가서 북한으로부터 무슨 그 머저리라는 둥, 특등 머저리, 그다음에 삶은 소대가리에 앙천 광소 이런 조롱과 비난을 들었던 게 우리나라 대통령 아닙니까? 중국에 가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중국에 가서 혼밥 먹으면서 그 홀대를 받으면서 그 국민들의 어떤 자존심을 짓뭉개놨던 그런 정권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금 내가 넘겨받았더니 정말 엉망이더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저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른 데는 다른 저런 발언들에서 일반 국민들은 과거 정권 너무 심하게 비판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그러면 안 됩니다. 왜? 민주당은요, 박근혜, 이명박 그 정부, 그 두 정부, 이명박근혜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내면서 마치 적폐청산, 그 존재해서는 안 되는 정권일 것처럼 그냥 몰아붙이면서 200명이 넘는 사람을 구속시켰고요.
끊임없이 정권 내내 끝날 때까지 네. 이명박근혜를 외쳐댔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혹은 정부 여당이 과거에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왜 또 과거 정부 탓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너무 표리부동한 얘기인 것 같고요. 네. 언론에 대해서만 짧게 말씀드리면 예. 언론에 대해서 글쎄요. 민주당 문재인 정권 때 마치 무슨 언론 자유가 만개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기자들이 양념폭탄을 받으면서 이것 좀 막아달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냥 감내해야 된다고 대통령이 말씀을 하셨고 김혜령 기자가 대통령의 그 경제에 대한 자신감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했다가 정말로 곤욕을 치르면서 회사를 그만두고 그 경인 방송인가는 문을 닫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들이 무수하게 벌어졌었는데 그 무슨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언론 자유가 만개했던 것처럼 얘기하시는 건 사실관계와 어긋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것도 좀 짧게 여쭤볼게요. 오염수와 관련해서 그동안 이제 대통령의 언급이 없었고 민주당에서도 대통령의 발언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했는데 어제도 이제 오염수에 대해서 언급이 좀 나왔거든요. 이 내용은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오염수에 대해서는 이제 대통령 지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됐잖아요. 네. 근데 결국은 이것은 과학과 선전선동의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옛날에 광우병 때도 그렇거든요. 그 광우병에 대해서 이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미국서 먹으면 광우병 걸린다는 얘기는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당장 뭐라고 돌려오냐면 너 친미파야? 또 왜 미국 대변이냐? 왜 미국 얘기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즘 뭐라 그럽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그거 과학적으로 그거 먹으면 마치 무슨 방사능 오염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면 당장 뭐라 그래요? 너 친일파야? 왜 일본 대변해? 이런 식의 선전선동으로 과학적인 어떤 수치나 이런 것들을 병치해버리거든요. 네. 이건 대표적인 퍼퓰리즘이고 선전선동입니다. 근데 국민들이 과거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과거 광우병 때는 저도 그때 사회부 기자로 현장에 계속 나가 있었습니다만 그때 온 나라가 뒤집혔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제대로 된 반박도 이루어지고 있고 무엇보다 전 세계 언론 BBC 기자가 도대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가 위험해서 생선을 못 먹는다면 프랑스 그 북부에서 그거보다 몇천 배 더 되는 삼중수소가 방류되고 있으니 그 프랑스, 영국 그 물고기는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그런 글을 쓰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은 좀 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오염수 관련 첫 발언 짧게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 듣겠습니다. 우리 국민이 원했던 대통령의 후쿠시마 핵 원전 오염수와 관련된 입장은 이런 게 아니었죠. 정말로 담화가 됐던 기자회견이 됐던 국민 앞에 서서 소상한 얘기, 왜 일본에는 한마디도 말을 못했는지 그 얘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자꾸 광우병, 소고기 파동때를 얘기하는데요. 저도 그때 청와대를 출입했습니다만 그래도 이명박 정부는 미국과 재협상을 해서 우리 국민들 안심시킬 수 있도록 소고기 수입 연령도 조정해냈습니다. 이명박 정부도 그렇게 했습니다. 대통령은 지금 이런 말씀을 했어요. 후쿠시마에 대해서 1 플러스 1 더하기 1은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과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다. 차라리 민주당을 지침하면서 민주당이라도 욕을 했으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지금 여론조사에 따르면 10분 중에 8명 이상, 9분 가까이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1 더하기 1도 못하는 사람들입니까? 정말 모욕적이지 않습니까? 자국의 대통령한테 이런 얘기를 듣는 국민들 기분 좋겠습니까? 정말 이렇게까지 접근하시는 거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생각하는 게 다르면 차분하게 설명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 됩니다. 근데 1 플러스 1을 100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 국민들 참지 못할 것 같아요. 또 하나, 그러면 가장 최근 뉴스만 얘기하게 드릴게요. 그럼 1 플러스 1이 우리 국민뿐만 아니고 일본의 많은 과학자들, 심지어는 후쿠시마 원전을 설계하신 분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염수 이번에 방류 100년 이상 걸릴 일이다. 그리고 앞으로 이거 막기 쉽지 않다. 모든 국민이 먹을 수 있다. 모든 전 세계인들이. 또 자꾸 과학자 얘기하니까 과학자 한 분만 더 얘기 드릴게요. 핵 폐기물 전문가 사와이 마사코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요? 지금 생선 잡아가지고 삼중수소 검출하면 뭐합니까? 되묻습니다. 순차적 먹이사슬로 방사능 오염이 축적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 원전 전문가, 설계자 이분이 또 이런 얘기합니다. 이 방사능 물질은 총량이 문제다. 네. 희석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이분도 1 플러스 1을 계산 못하는 분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민주당을 탓하고 여기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나 국민들을 탓하더라도 합리적 근거를 갖고 좀 얘기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민주당이 일본, 우리 정부의 요구항이 그거 아닙니까? 최소한 일본과 협상을 해서 6개월이라도 좀 방류를 보류시켜놓고 만약에 정말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방법만 없다면 전 인류가 모여가지고 어떻게 해양에 버릴지를 생각해야 되겠죠. 예. 하지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5가지 방법이 있어요. 가장 저렴하고 무책임한 방법을 일본이 선택을 한 겁니다. 나머지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돈이 조금 더 드는. 그러면 우리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설득을 하고 합리적으로 말을 하라는 게 지금 민주당과 많은 국민들의 요구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얘기하지 않고 일본이 쓰는 투기에 드는 돈이 310억 원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3,700억 원을 배정을 했어요. 예. 유튜브에 10억을 냈고 대통령실 예산으로 홍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 예산 자기 돈입니까? 대통령 호주머니 나왔어요? 정부 관료들 호주머니 나왔어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국민 혈세입니다. 네. 제가 너무 답답해서 목소리가 좀 높아져서 예. 죄송스러운데 예. 정말 이거 화가 나서 그랬습니다. 예. 1 플러스 예, 예. 1 더하기 1도 못한다? 그렇게 대통령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짧게 반론 들을게요. 민주당이 유포시켰던 그리고 민주당 지지 세력들이 유포시켰던 광우병 괴담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빠졌었고 그다음에 그 우리 고기 파시는 분들 그때 문 많이 닫았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민정수석이 앞장서서 죽창가를 부르면서 그러면서 거기다 대고 반일 그 불매 운동을 벌여서 애꿎은 우리 이 작가야 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 그리고 거기서 일식하는 우리 한국인들이 많이 고통을 겪었었습니다. 지금 이제 방류 시작하기 몇 달 전부터 괴담을 유포시킴으로써 우리 어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런 과학적 검증은 분명히 얼마 오래지 않아서 확인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 그리고 어떤 예. 그런 다른 모든 책임에 대해서 민주당이 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연찬회에서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좀 얘기해봤는데 이제 이 연찬회라는 게 사실 뭐 총선이라든지 앞으로의 뭐 전열을 다지기 위한 그런 자리였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온 이야기 어제 수도권 위기론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 나왔습니다. 이제 김기현 대표가 한 번 빼고는 수도권 위기론 없었던 적이 없다라면서 사실상 좀 인정하는 말들도 좀 했고 윤상현 의원은 김기현 지도부에 몇 가지 제안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전반적으로 좀 당내선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제가 수도권 당협위원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산 동구에 네, 경기도니까. 그런데 사실 그 저희가 121석이에요. 네. 120, 그 전체 경교 그 수도권이. 그런데 그 서울이 49석 중에서 뭐 8석, 그다음에 경기도 59석 중에서 뭐 8석 이런 식으로 사실 그 이전 지난번 선거에서 저희는 폭망했죠. 거의 폭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17, 18, 19, 20 이렇게 쭉 보면 저희가 20석 이상을 얻은 적이 18대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수도권이 굉장히 집권 여당에게 보수 정당이 어렵다라는 것은 뭐 항상 상수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절대로 지면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위기의식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양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건 있는 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 뭐 수도권 위기로는 저희뿐만이 아니라 아마도 민주당도 내심으로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만약에 시간이 되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김기현 대표가 어제 그 뭐 좋은 인재라면 19초라도 해야 된다. 근데 여기에 개파도 개인 감정도 떠나서 찾아가야 된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이게 뭐 의미가 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세요? 뭐 제가 알기에는 실제로 지금 그 당에서 그 인재들을 영입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물밑에서는 저는 몇몇 얘기를 듣고는 있습니다만 좀 뭐 아직 저희 말씀해 주실 건 공개할 수 없으실까요? 없죠. 뭐 예. 확정되기 전에 공개할 수 없으니까 말씀드릴 예. 수 없지만 깜짝 놀랄 분들을 저희가 뭐 영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요. 그런 명단이 발표되고 짜여졌을 때 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변화를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가 확인될 것이고 국민들의 어떤 지지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실 여당 그 뭐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뭐 윤심만 따라간다라면서 그 엄석대를 좀 언급하기도 하고 뭐 그런 좀 내용들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뭐 아주 소수의 의견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저는 적절한 지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보면
대통령만 보이고 왜 당이 안 보여? 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 당에서 뼈저리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뭐 김기현 대표나 당 지도부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기싸움 같은 데서 보면 대통령 기가 더 세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긴 한데 지금 이제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라고 비대위원장이었었죠. 그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은 당에 대해서 지금 따끔한 일침을 하고 계신 거죠. 예. 야, 그 대통령만 바라보지 말고 당신들이 열심히 앞장서서 노력해서 지지를 받으려고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자, 저희가 이 국민의힘 연찬회와 관련해서 여러 질문을 좀 드렸는데 전반적으로 뭐 보도된 내용들을 보시면서 뭐 어떤 생각 좀 하셨어요? 나눠서 질문하고 저 이제 묶어서 하나만 얘기하면 되거든요. 오늘 시간이 좀 제 질문할 게 저는 많아서요. 수도권 6.15는 예. 지금 대표 말씀하신 거 워딩만 발언 자체만 보면은 말씀하신 거하고 이제 정무수석은 또 수도권 6.15는 언론이 만든 얘기라고 하셨어요. 네. 하고 최근에는 이제 이철규 윤핵관의 핵심이라고 하신 이철규 사무총장께서 승선 불가론이죠. 그러니까 탈 수 없는 승객은 안 태우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러면 좀 약간 결이 다른 것 같아요. 느끼는 게 다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수도권에 출마하실 분들이랄지 수도권의 현역 의원분들께서는 위기감이 상당히 큰 것 같은데 또 대통령 주변 계시는 분들이랄지 윤핵관 분들은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 간극이 좀 빠르게 메워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좀 벌어진다면은 이게 수도권 위기가 당의 전체 위기로 이렇게 커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와중에서 말씀하신 윤상현 의원의 이제 여러 가지 제안, 네. 그분도 예. 어떤 제안일까 좀 고민을 해봤어요. 예, 들어오기 예. 전에. 근데 가령 예를 들어서 윤상현 의원이 좀 전에 우리 김 위원장님 말씀하신 인재영입위원회 이런 부분들을 수도권 출신에서 맡는다든지 아니면 지도부내를 좀 개편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국민의힘은 영남이랄지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이제 거의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는데 지명직 최고위원이랄지 아니면 사무총장이나 핵심 보직들을 수도권 출신으로 좀 개편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통상 여야를 떠나서 이런 유기름이 나올 때 긴박하게 처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극단적으로 최근까지 나왔던 영남 출신의 지도부들을 수도권에 출마시킨다든지 이런 안들이 있을 텐데 네. 타당 사정이니까요. 예. 알아서 잘하겠죠. 그럼 이번에는 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도 1박 2일 워크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으로서 대여 투쟁 각오도 다졌고 특히 이재명 대표가 어제 이제 취임 1주년이었기 때문에 관련해서 발언도 좀 남겼는데요. 어떤 내용 남겼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민생이 그야말로 도탄에 빠졌습니다. 국가 운영의 기본적인 질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회 다수당으로서 우리 민주당이 앞장서서 정권의 무절제한 폭주를 바로잡고 민생 회복의 불씨를 꼭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우리 국민들의 삶을 무한 책임진다는 각오로 정기국회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에게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안겨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국민의 기대에 충실히 부응했는지 되돌아보면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 위화를 막론하고 큰 책임을 느낍니다. 네, 민주당 관련해서 일단 이재명 대표가 여러 발언들을 좀 내놨고 지금 들리는 바에 의하면 그 분위기가 개파 갈등의 어떤 분수령이 될 거다 이랬는데 생각보다는 좀 단일 대우를 이뤘다라는 보도들도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전반적인 분위기는 일단 어땠는지 좀 궁금하고 이재명 대표의 발언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현장에 가지 않습니까? 전해 듣는 것만 예. 듣고 있고 언론 보도나 아니면 우리 브리핑한 내용들 예. 가신 분들 통해서 보면은 사실 이 지금 국민의힘도 같은 날짜에 그쵸. 연찬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기국회를 앞두고는 현역 의원들, 국회의원들 워크숍이 열립니다. 네. 아무래도 관심을 가졌던 거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연찬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진 건데 전반적인 프로그램이랄까요? 이렇게 이루어진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입법 과제. 우리가 이번 이제 내년 총선을 앞둔 마지막 정기국회인데 네. 입법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7대 입법 과제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발표를 했고 네. 저희는 민생 체험단이라고 해가지고 그동안 이제 여러 계층의 우리 지금 민생이나 경제고로 힘든 계층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의 목소리를 담아가지고 가령 폭염 노동자들에 대한 대응이랄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거든요. 7대 입법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고 그 관련돼서 그럼 예산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지금 자영업자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지역화폐 문제랄지 근데 현 정부가 다시 그 예산을 전체적으로 깎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은 뭐 깎게 놔둘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그 소상공인들 예산을 좀 확대하는 부분들 청년 일자리를 또 늘리는 부분들 네. 이런 부분들에 이제 중점적으로 얘기가 이루어졌고 하다 보니까 물론 뭐 전략기획위원장의 현 정세에 대한 보고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론에서는 이제 많이 이제 관심을 갖고 저도 기자 생활했습니다. 후배 기자분들께서는 관심을 가졌던 게 이 자리에서 이제 1박 2일이니까 네. 예. 비명계라의 목소리가 예, 커져서 맞습니다. 당내 이제 뭐 갈등이 있기를 좀 바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있을 건데 여당 분들이라. 근데 이게 이 자리 성격상 그런 얘기들이 뭐 많이 이루어질 자리는 아니었고 그래요. 그다음에 예. 이제 언론에서 비춰지는 이제 그 비명계 분들이 제가 볼 때는 나오시는 분들이 자주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 숫자가 예. 상당히 뭐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단 정기국회 앞둔 상황에서 그리고 지금 현 정부가 여러 가지 국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난맥상이 상당히 많거든요. 잘못된 부분들. 이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폭주를 막아낼 것이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이재명 대표가 아무래도 뭐 대북 송금 관련해서 이제 네. 소환 그 얘기도 나왔었고 9월 중 이런 얘기들을 한까지 쫙 했었는데 네. 이재명 대표가 이제 본회의가 없는 주간인 11일에서 15일에 출석하겠다 이런 정도 이야기 또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9월 4일 통보랑 이렇게 해서 양측의 지금 신경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고 워크숍이 진행되는 동안에 뭐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하겠다 뭐 그런 것까지도 좀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제1야당 대표하고 예. 검찰이 이렇게 대표 측과 신경전을 벌인다는 것 자체가 저는 뭐 신경전이라는 표현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민들 보시기에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이제 그 검찰이 이번 주였죠. 이번 주중을 얘기할 때 예. 이재명 대표가 그러지 말고 바로 가겠다. 그랬더니 검찰이 또 그건 안 된다고 했어요. 네. 그러면 당무와 국정에 지금 시간 내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그 시간을 쪼개기가 어려우니 토요일 날 가겠다는 제안을 또 했습니다. 그게 26일이었거든요. 네. 근데 검찰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데 이재명 대표가 오게 되면은 뭐 청사 방원도 다시 근무를 해야 되고 여러 이유를 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이유까지 대면서 이재명 대표를 또 못 오게 했습니다. 근데 한번 보십시오. 지금까지 뭐 국민의힘인 여당을 말고도 검찰에서도 많은 혐의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를 벌써 5번째 소환하지 않습니까? 예. 네. 다 입증이 됐다고 대놓고 언론에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있다. 심지어 국민의힘 지도부 회의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100% 입증이 됐다. 아니 그렇게 입증이 됐는데 이재명 대표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은 판사 앞에 가서 영장 실질심사를 받겠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 입장을 2달 동안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근데 그동안 그렇게 수사를 했다는 분들이 그 기간에 영장을 청구를 하지 않아요. 그거는 국민의힘도 그동안 그렇게 요구를 했으면 검찰한테 얘기한다든지 못하면은 비난이라도 하지 말든지 그냥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권성동 의원처럼 해라. 누구처럼 해라. 국회 열지 마라. 국회 열면은 아무리 민생입법을 처리하더라도 그 국회는 이재명 방탄국회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 하겠다고 네. 당당히 가겠다고 했는데 그 기간을 또 넘겼습니다. 그거 넘어갔지요. 이제 오늘이 예. 30일이고 하니까. 그 정기국회가 이제 들어옵니다. 정기국회는 여야 합의로 다 아시겠지만은 국회법에 100일을 잡아놨기 때문에 회기를 자를 수가 없습니다. 비회기간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유지가 됩니다. 예. 이제 그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하면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 기간 동안에 출두를 하겠다. 그게 이제 11일은 줍니다. 그게 그렇게 무리합니까? 일전에 그러지 않습니까? 미리 가겠다고 하니까 검찰이나 여당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왜 그거를 보통 무슨 뭐 소환 예. 일정을 미추는 거는 봤지만 당기는 거는 본 적이 없다. 그렇게까지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환 일자보다 미뤄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4일 날 오라고 또 제안을 했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과 검찰과 또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좀 검찰도 그게 무슨 소환을 피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소환 조사를 응하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검찰이 저런 결기를 다른 쪽에다가 저는 한 10분의 1만 보였으면 좋겠어요. 예. 다른 데는 아예 소환 조사도 안 하잖아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양측의 신경전이 상당히 팽팽하거든요. 아니 근데 뭐 본질적인 건 간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김은경 혁신이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했던 얘기가 뭡니까? 불체포 특권 폐기하겠다 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좀 달라지는가 보다 이랬더니 최고위에서 한번 부결인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정당한 체포영장이면 받아들이겠다라는 또 뭐 사족을 붙여서 그걸 통과시켰어요.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는 뭐 불체포 특권 뭐 당연히 나는 포기하겠다라는 식의 언론과 그렇게 얘기했던 걸로 아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 뭡니까? 이제 영장 쌍방울 백현동과 관련해서 거의 영장 청구가 불가피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민영배 의원 같은 경우는 야 그거 부결시키려면 우리가 다 출석했다가 우리끼리 나가버리면 돼. 이걸 생각했어. 이런 얘기를 하고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당연히 부결시켜야지 무슨 소리야. 이런 식으로 바로 전에 본인들이 했던 얘기를 다 뒤집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 이재명 방탄이죠. 그걸 계속 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소환조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연장선상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냥 이게 회기 중이야, 회기 중이 아니야,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명분에 불과한 거고 왜 며칠 날 나를 소환해? 나는 민생 법안 처리해야 되니까 그때 못 가. 이거는 다 명분일 뿐이고 그 앞에서 불체포 특권과 관련해서 장난쳤던 거와 마찬가지의 명분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기승전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기 위해서 갖가지 방법으로 다양하게 지금 애를 쓰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떤 발언을 내놓을 거라고 보세요? 어떤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그건 여론에 따라 달라지고 그다음에 그 검찰에서 청구하는 영장의 어떤 그 내용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일단 들어가서 만약에 조사를 받고 나시면 검찰에서 어느 정도 조사가 돼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재명 대표도 대충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대응은 거기에 따라서도 또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리고 중요한 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자신이 변경된 그런 진술을 계속 유지하려고 할 것이냐, 또 마음을 바꿔서 그것을 뒤집느냐에 따라서도 또 민주당의 어떤 대응은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이전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념 논쟁이 뜨겁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도 이 이념과 관련한 발언을 짧게 좀 내놓기도 했는데 지금 이제 상황을 보면은 육사에 있던 이 장군의 흉상을 이전하는 움직임에서 지금 국방부도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라고까지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을 두 분께서 각각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어떤 생각 갖고 계시는지 시간이 많진 않아서요. 좀 짧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부터요? 예, 말씀하시죠. 좀 불필요한 논쟁으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 파묘를 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다 묘에다가 무슨 일본 친일파다 이런 걸 붙이는 것도 굉장히 야만적인 행동이라고 비판을 했었는데 홍범도 장군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그 시대에 해방되기 전에 2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 시절에 이제 그 소련과 중국 지역에 거주하시면서 나중에 이제 카자흐스탄에서 돌아가셨으니까 그 지역에서 공산당원이 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독립운동에서 했던 역할 같은 것들을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분명히 우리가 인정하고 또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왜 저렇게까지 논쟁이 가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이게 잠수함에도 지금 홍범도함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잖아요. 이건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붙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는 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그렇게까지 찜찜한 일이 있었으면 붙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놓고서 이제 와서 좀 바꾸겠다고 하면, 동상을 갖다가 옮기겠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좀 더 어떤 여론 같은 것들을 받고 여론을 흐름을 보면서 해야 되는데 저거를 그냥 일방적인 결정으로 한다고 하면 당장 여당 내부에서 이종찬 광복회장 같은 분도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일 처리를 왜 이렇게 세련되지 못하게 할까? 왜 이렇게 불필요한 논쟁을 끌어낼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한민수 대변인님 말씀해 주시죠. 대통령께서 어제 연찬회에서 이념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저는 본인이 정말 이념 전쟁의 선두에 서시겠다는 얘기인가 아닌가 이런 정도로 우려스럽게 들었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아들이 18살에 항일 무장투쟁을 하다 전사를 했더라고요. 부인은 일제 경찰에 순사라고 그때 표현했죠. 잡혀가서 고문 끝에 또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우리 항일 무장운동의 영웅인데요. 이분을 지금 정부가 흉상을 제거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이전한다는 게
저는 역사에서 지우겠다는 의도로 읽힙니다. 우리 후손들이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좀 전에 우리 김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홍범도 함이라는 이름은 박근혜 정부였죠. 1962년도에 홍범도 장군에 대한 서훈은 박정희 대통령이 한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역대 모든 정권에서 문제 삼지 않았다. 근데 왜 윤석열 정부에서 문제를 삼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한번 해야 되고, 이렇게 이념으로 지금 우리가 통합을 해도 우리나라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념으로 갈라치기 하고 계속 이러는 게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분들에게 짧게 이렇게 하나 되묻고 싶어요. 예. 정말로 우리 항일 무장 운동을 하신 분들을 이렇게 모욕 주고 지우려고 하면은, 그러면 친일 행각했던 분들 다시 한번 다 밝혀볼까요? 밝히면 어떻겠습니까? 여당의 유력하신 정치인 할아버지가 대표적인 친일파였다는 걸 우리 국민들이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럼 다 공개해서 우리 국민들의 판단을 받아볼까요? 왜 우리 반민특위가 그렇게 됐고 우리 역사가 왜곡됐는지를 다시 한번 밝혀볼까요? 지금 그런 목소리를 요구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우리 예. 국민들이. 그런데 왜 집권당이 대통령부터 이념 전쟁을 앞장서십니까? 예. 좀 자제하시고 더 이상 우리 선현들, 특히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우리 선열들을 욕보이지 맙시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